제가 한글로 너무 발표를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를 학회나 이런 것들에서 한 10년 이상 해온 것 같은데 한글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떨리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혹시 한글 표현을 좀 이상한 걸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배운 게 영어로 단어를 배워서 어떤 것들은 한글로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게 금요일 오후에 오셨으니까 적어도 헛된 시간은 안 되도록 최대한 재미있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마음동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할 내용은 35년 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5년 전이면 저도 거의 아기 때거든요. 제가 아기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없을 때 애리조나에 있는 한 분이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 몇 분이 큰 꿈을 꾸셨어요. 어떤 걸 해보자 라는 꿈을 꾸셨냐면 굉장히 커다란 오븐을 만들어보자 라는 꿈을 꾸셨어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청사진인데 설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굉장히 큰 오븐이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피자 굽는 오븐 같은 건데 이분들은 피자를 구우려고 한 건 아니고 큰 청량용 망원경에 들어가는 거울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굉장히 큰 거울을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커다란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오븐을 만들어서 이 오븐에 직접 청문학용 망원경을 쓰기 위한 거울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셨죠. 노력을 하셨고요.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는 분이 러저 엔젤이라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 미러랩이라고 불리는 곳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30년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오븐을 실제로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청문학용 망원경 거울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저희가 어떤 곳에 와 있는지는 오늘 제가 발표를 진행해 나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왜 지금 이게 가능한지 또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건 이제 큰 레스토랑을 지어야겠죠. 오븐이 있으니까 어디를 잡았냐면 축구 경기장 옆을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 애리조나 대학에 있는 축구 경기장인데요. 축구 경기장 옆에 공간을 잡아서 사실은 밑이죠. 스탠드 밑쪽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공간을 잡아서 여기를 미러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울을 만드는 연구를 3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쪽 위가 테스트타워가 되는 거고요. 거울이 여기 있으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왜 축구 경기장이냐? 많은 분들이 시끄럽고 사람들 열광하고 했는데 생각해보시면 축구 경기는 평일 낮에 하지 않죠. 언제나 주말, 토요일 혹은 일요일 그것도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도 실제 일을 하는 동안은 전체 UofA, 그러니까 애리조나 대학의 캠퍼스에서 이곳이 가장 조용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질량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튼튼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고 났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97년도에 천문도적 가입하고 있는데 꿈이 천체물리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천문학을 해서 우주의 신비도 알고 싶고 또 빅뱅 이론 같은 거에서 이퀘이션 하나를 이용해서 우주가 어떻게든지 다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천문도적과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망원경이 지금 뒤에 보시는 캡 망원경입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강력한 사이언스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 자체가 10m짜리 망원경 주경 2개를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었고요. 캡1, 캡2인데 칼텍팀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1.5m 정도 되는 헥사고날,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의 거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10m짜리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2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한 주체를 관측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멋진 사이언스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에 올라가면 가장 멋있게 작동하는 망원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꿈이었고 그래서 천문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한 계기가 돼서 1년 동안 애리조나 대학으로 방문 연구를 가게 됐거든요. 방문 연구를 1년 동안 가서 어떤 망원경들을 만드는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가 있다 보니까 캠핑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캠핑 트립을 가서 여기 지금 뒤에 보시는 분이 제 나중에 지도교수가 되신 짐 벌즈라는 교수님이신데 이 캠핑 트립에서 저희가 맛있는 스테이크도 굽고 그릴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캠핑장 바로 옆에 망원경을 짚고 있는 중이었던 게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 망원경이 뭐냐면 LBT라고 부르는 건데 영어로 하면 Large Binocular Telescope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쌍안경 망원경이죠. 왜냐면 거울이 하나 그리고 이쪽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사람은 여기 뒤에 조그맣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울 하나가 8.4m인 거거든요. 8.4m가 어떤 사이즈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거울 중에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8.4m를 넘는 광학계는 이것 제외하고는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처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이게 정말 재미있고 할만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쪽 미러만 붙어 있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공을 바꿨습니다. 전 지금도 천문학을 사랑하고 천체물리학이 정말 멋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공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천체물리학을 해서 어떤 신비를 밝히는 것보다 멋있는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천문학자들이 더 멋진 과학을 할 수 있게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망원경이 얼마나 멋진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망원경이 얼마나 특이하냐면 8.4m짜리로도 벌써 굉장히 큰데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은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우주에서 별빛이 이렇게 오면 두 미러가 동시에 별빛을 받고 위로 올라가서 세컨더리 구경을 받습니다. 다시 내려오면 이 그림에는 없지만 삼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게 두 빔을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특별한 천문학용 인스트루먼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인터페어런서 간섭계가 들어가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간섭계가 이 빛 두 개를 섞습니다. 그런데 그냥 섞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빛의 밝기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결맞음이 있게 섞으면 꼭 레이저로 간섭계 만드시는 것처럼 결맞음이 있게 섞으면 이제 분해능도 그 방향으로 이걸 베이스라인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방향으로 훨씬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훨씬 더 좁아지는 거죠. 지금 이게 폼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별이 디텍터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건데 이쪽 방향, 그러니까 저희가 베이스라인 방향으로 부르는 이 가운데 픽의 두께를 보시면 허블 우주 망원경의 10분의 1이에요. 허블 우주 망원경 주경이 2.3m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게 8.4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3m가 나오는 거죠. 10배짜리 크기에서 빛을 결맞음을 한 상태에서 모으게 되면 분해능도 10배다. 그런 망원경이 이론만으로도 너무 멋진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이게 이제 전공을 바꿨을 때 일이었으니까 그 뒤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하는 동안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셔서 지금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집어넣고 최적화하시고 또 캘리브레이션 하시고 하시는데도 5년 이상을 사용하시다. 그렇지만 드디어 다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섭기를 이용한 걸로 작년에 첫 번째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마지막 결과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앞세대분들이 하신 거예요. 바로 직접 가지고.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문학에서 제 입장에서 망원경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질문, 그 세 가지의 망원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딥 이미징이죠. 제가 허블 우주 망원경 가지고 찍은 건데요. 가장 어두운 곳을 한 곳에 잡은 다음에 그냥 계속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충분히 긴 노출을 주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단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요. 우리가 깊게 보면 볼수록 천문학에서는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태양을 보면 7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죠. 빛이 7분 동안 날아오는 거니까요. 지금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단위가 대략 한 130억 년 정도 되나요?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13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빛을 보게 되면 빅뱅이 빵 터지고 나서 첫 번째 아기 별들, 베이비 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의 별들을 볼 수 있겠죠. 너무 멀어서 빛을 많이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멀어서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분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딥 이미징이죠.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굉장히 깊게 빅뱅 순간까지 보기 위해서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는 망원경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라고 하는 건데요. 자이언트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8.4m짜리 거울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7개를 만들자는 거죠. 7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다 붙이면 보시다시피 모든 방향으로 거리가 23m, 4m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해능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10배가 모든 방향으로 붙고, 또 더 중요한 건 빛을 모으는 힘, 직방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100배 정도가 나오는 거겠죠. 길이가 10배니까 넓이는 10의 제곱으로 갈 테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100일 동안 봐야 되는 거 이 망원경은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주의 끝에 있는, 우주의 끝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겠지만 저희보다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혹은 빅뱅 초창기에 나오는 퍼스트 라이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정도 망원경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망원경들을 인류가 가지지 못했고요. 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이 거대 마젤란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가 TNT라고 하는 떠리미러 텔레스콥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칼텍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1.5m짜리 헥사고날 미러를 500장 정도를 만들어서 붙이겠다라는 접근 방법이죠. 유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EL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유럽에서 진행 중인데, 이런 망원경들은 워낙 사이즈가 커서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따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Extremely Large Telescope, 초거대 망원경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붙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GMT가 첫 번째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망원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대 카메라, 이거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큰 시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포즈의 바크그라운드가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큰 구조를 보고 싶은 거죠.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등방한지 아니면 어떤 구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우주 전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문제가 작은 부분을 봐서는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는 다이나믹한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라서 그냥 사진만 찍어서는 안 되고 동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멋진 설베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베이 망원경들은 대부분 시야는 넓은데 크기가 작았습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충분히 어둡고 충분히 깊은 우주까지 보지 못하는 거죠. 혹은 동영상을 찍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노출을 오래 줘야 되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이런 걸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LSST라고 하는 망원경인데요. Large Synoptic Survey Telescope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놉틱이라는 말이 모든 것이 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망원경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8.4m고요. 대신 이건 바깥쪽이 주경이고 빛이 여기를 먼저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저기에 있는 부경을 맞고요. 다시 내려와서 이 안쪽에 있는 삼경을 맞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보정 렌즈가 있고 그 뒤에 있는 디텍터까지 들어가야 돼요. 디텍터 크기가 사람만해요. 그리고 몇 메가픽셀이냐면 3200메가픽셀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데이터 이걸 동영상으로 계속 찍으면 거기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땅에 있는 곳, 그러니까 전기가 충분히 돼서 백업을 할 수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처럼 초고속으로 땅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망원경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빠른 전송 속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시작을 했냐?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이 망원경이 완성될 때쯤에는 아마 충분히 빠른 속도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망원경 현재 계속 짓는 중이고요. 생각해보시 아시지만 구글이 굉장히 관심이 있죠. 왜냐면 구글 얼스가 있는 것처럼 구글 유니버스도 하고 싶어 하겠죠. 언젠가는 앱을 열어서 안드로이드를 찍고 막 누르면 3일 전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 프로젝트가 광시야를 갖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얼마나 광시한지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광시야라고 얘기하면 주로 천문학용 망원경에서는 디그리 정도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망원경은 3.5도, 3.5도. 천문학을 하시니까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보름달이 0.5도, 0.5도거든요. 밤하늘에. 그러면 3.5도면 보름달 7개. 그러니까 보름달이,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보름달이 휘영청 떠있는 밤에 나가셨는데,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보름달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달 7개가 또 이 방향으로 또 있는 거죠. 그럼 보름달이 한 50개 정도 떠있는 거예요. 40개. 그 정도 되는 영역을 한 번에 찍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우주에 대해서 진리를 밝혀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LSST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또 굉장히 다른 사이언스입니다. 낮에 일하는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 입장에서 이건 사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마치 생물 샘플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라는 건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유일한 별이거든요. 우주에 수없이 많은 항성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태양은 바로 저희 옆에 있죠. 그래서 그 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가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나사가 우주에 떠있는 태양 망원경으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주 비디오 중에 하나입니다. 흑점 굉장히 큰 게 보이고 그 주변으로 지금 플레어가 돌고 있는 거죠. 우주 망원경은 다 좋은데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망원경이 클수록 레졸루션은 점점 작아지거든요.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맥스웰의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더 좋은 도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망원경은 일단 로켓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정 크기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럼 땅에서 4.2m짜리를 만들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디키스트라고 하는 망원경인데요. 하와이에 계시는 일본 유명한 정치인분 이름을 땄습니다. 데니얼 K. 이노우의 솔라 텔레스코프입니다. 디키스트고요. 4.2m짜리 주격을 가지고 있고 태양빛을 모으면 옆으로 꺾어서 밑으로 들어오게. 왜 이런 이상한 비축 디자인일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양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밝아요. 너무 밝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을 맞게 되면 거기서 산란이 일어나서 그 산란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산란이 백그라운드에 다 노이즈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대로 된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넥시스 만들면 과학 디자인에서는 멋지게 구경이 공중에 탁 떠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무슨 구조물을 만들어서 다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부터 맞게 되는 빛, 그리고 그 빛들이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고 훨씬 더 비싸지만 이런 비축 디자인을 만들어서 여전히 사이언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 망원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큰 비전이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날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30년 안에 사용될 차세대의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측정할 수 있냐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옆에 있는 7개 중에 옆에 있는 한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이건 태양 망원경 디키스트 4.2m짜리의 표면 내용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걸 자유곡면이라고 하는데요. 프리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마치 여러분들 안경 보시면 예전에는 구면 렌즈에서 이렇게 다른 곳을 보면 좀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 다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비구면 렌즈가 만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비구면 렌즈가 왜 만들기 어렵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피자 반죽을 드리고 이걸 동그란 공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공으로 만들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피자 반죽을 여기다 돌려놓고 손으로 이렇게 계속 돌리시면 공이 됩니다. 왜냐면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피자 반죽 그냥 계속 돌리면 모든 방향으로 시메트리를 가지는 건 구밖에 없으니까 공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피자 반죽을 드리고 이걸 럭비공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어렵죠. 왜냐면 럭비공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다 계산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하는 럭비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런 비구면이 되기 시작하고 프리폼이 되기 시작하면 만들고 측정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게 허브루즈 망원경 같은 칼라 엑시스. 그러니까 허브루즈 망원경은 거의 구면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저희가 만들려는 거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측정이 어려운 거였지만 지금 인류가 도전하고 있는 이런 거대 망원경 프로젝트들은 이 정도의 어려움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고 망원 하나를 만드는 거죠. 제가 본론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망원경을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거예요. 미러가 있고 그걸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 다음에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좀 낮은 동산이 있고 여기는 지금 딱 좋고 여기는 낮아 라고 보면 그 다음에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자, 계산을 해라. 그럼 컴퓨터가 계산을 막 한 다음에 로봇이 와서 로봇이 움직입니다.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높은 산에 가서 10분 동안 여기를 문지르는 거죠. 그러면 10나노미터가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천천히 움직여가서 여기 5분 동안 문지르고 5나노미터를 제거하고 여기 좋았으면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천천히. 낮은 곳이면 피해갑니다. 그냥 사실 그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이게 나노미터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만약에 툴이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 있다면 이 툴이 이 미러 위를 지금 말씀드린 움직여 다닐 때마다 표면에 맞아요. 예전에 구면 미러들을 만들 때는 이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툴이 딱 맞게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걸 여기저기 계속 움직여 다니면 어느 날 보면 구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부 반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정확하게 조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모양을 못 만드는. 그럼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렇게 갈 때 이렇게 툴의 모양이 예를 들면 계속해서 변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것들을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공할 줄 알아야 되고 측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공은 문지르는 방법이고요. 측정은 어디를 어떻게 문질러야 되는지 알려주는 방법이죠. 잴 수 있으면 고칠 수 있고요. 고쳤으면 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고요. 5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5분 얘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5분 얘기가 어딘지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서 5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아기일 때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5분 만드시는 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5분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안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미디어 때문에 잠깐 산 것 같은데. 좋으신데? 좋은 35년 동안 그분들 노력하셔서 파워포인트가 다운이 됐습니다.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된다는 믿음은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사이언스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지금 보시는 게 그 오늘날 모습입니다. 지금 8.4m짜리를 만들었고요. 8.4m짜리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니까. 그 오븐이 커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스핀 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처음에 보셨던 건 벌집 모양으로 틀을 만들어요. 왜 벌집 모양으로 만드냐면 그렇게 하면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겠죠.
벌집 모양으로 만들면 벌집 모양 구조가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벌집 구조로 만들면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이 되는 거죠. 동시에 가볍습니다.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한 30톤 정도가 되거든요. 25톤 정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벌집을 안 만들면 300톤 정도가 나와요. 300톤이면 자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스스로 망가질 정도예요. 스스로 부러질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5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톤짜리 거울을 만들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핀 캐스팅이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뚜껑을 덮고 온도를 높이면 글래스 청크를 위에 얹었는데 아까 그 글래스 청크들이 녹습니다. 녹으면서 이 틀 사이로 다 빠져 들어가고 돌리기 시작을 하면 윗면이 오목하게 되겠죠. 마치 우유에다가 스틱 넣고 저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목하게 된 상태에서 천천히 식힙니다. 그걸 어닐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리가 분자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분자 구도가. 근데 그걸 천천히 어닐링을 시켜주면 그 분자들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흘러갑니다. 그걸 어닐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식히면 속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굳어버리겠죠. 그러면 톡 건드리면 깨집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천천히 식히고요. 도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돌면서 천천히 식히면 지금 보시는 거울이 나오게 됩니다. 오븐이 지금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35년 만에 8.4m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초거대 망원경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가공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먼저 로봇을 만들 차례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로봇이라는 게 사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축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축에마다 센서가 붙어 있고 컨트롤하는 컴퓨터들이 붙어 있어서 그 컴퓨터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 센서들 그리고 모터들을 움직여서 원하는 곳으로 툴을 가지고 가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드는 로봇을 만듭니다. 물론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디자인을 잘하고 저를 제외한 정말로 전기전자나 기계공학을 잘하시고 전공하시는 수많은 과학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걸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만듭니다. 실제로 만들어주고요. 지금 보시는 건 디키스트, 태양망원경을 가공하기 위해서 밑에 액체를 이용한 액체식 하이드롤릭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얇은 미러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지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거울을 얹고 저 뒤에 있는 로봇이 앞으로 쭉 밀려오면 가공을 줍니다. 거울은 샷에서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샷에서 만든 제로도어라고 하는 스페셜한 글래스를 쓰는데 왜냐면 이건 태양을 보는 망원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빛을 다 반사를 해도 조금의 에너지는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뜨거워지죠. 근데 이런 미러들은 저희가 지금 나노미터 단위로 쉐입을 컨트롤하고 만든 거죠. 그런데 온도가 조금 한쪽이 높아져서 온도가 뜨거워지면 변하니까요. 모든 물질은. 모양을 망가져버리면 저희가 3년, 4년 동안 수백억을 써서 만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글래스를 가져다 쓴 거고 제로도어라고 하는 샷에서 만든 특수 소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CT라고 부르니까 이게 열 팽창 개수라고 하는데 열 팽창 개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져도 혹은 차가워져도 모양이 안 변하는 거죠. 그 글래스를 가져와서 뒤에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이제 얹으면 이렇게 얹히게 됩니다. 이제 가공 시작할 A1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1년 반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면 요런 미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어려운 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미러를 가공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 망원경은 비축 디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제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툴이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을 했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 액티브 솔루션. 저희가 액티브하게 조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알루미늄인데 두께가 5cm 정도가 되고요. 크기는 1.2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cm짜리 버전도 있습니다. 1.2m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 두꺼운 판 주변에 기둥들을 세웁니다.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를 이렇게 밴드들로 엮습니다. 이 위에 컴퓨터가 올라가고요. 로봇 밖에 컴퓨터가 있고 그 두 컴퓨터가 1초에 100번씩 서로 통신을 합니다. 밖에 있는 컴퓨터가 이 아래에 있는 컴퓨터에 알려주는 거죠. 너 지금 거기에 있어. 이 방향으로. 그럼 1초에 100번 안에 있는 컴퓨터가 듣고 뭐를 하냐면 저 밴드를 잡아당기고 푸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밴드들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잡아당기고 풀면 이 밑에 있는 판을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미러 위에 가공을 하면 저희가 자유공면 혹은 굉장히 어려운 면도 가공을 하고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만드는 프로젝트의 PI였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1.5 밀리언 달러가 들었어요.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요. 이 툴을 만드는데 거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손 부분을 만드는데 1.5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를 쓴 겁니다. 그걸 만들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보셨던 라지 시멘틱 썰레이 망원경이에요. 3.5 달 50개 보는 망원경이 있었잖아요. 그 망원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경이고요. 요 부분이 지금 안쪽이 삼경입니다. 삼경 부분을 지금 가공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얼핏 보시기에는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1초에 100번 이상 계속 통신하면서 모양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못 보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가공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액티브하게 자유공면을 가공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정반대의 접근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지 말고 그냥 개봉하러 쓸 수 있지 않을까? 패시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녹말가루를 수영장에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탕수육 만들 때 요리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탕수육 만드실 때 그 녹말가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영장에다가 저희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노시는 분들도 계세요. 트럭에다가 그 녹말가루를 주문하셔서 수영장에 붓고 놓으시는데 충분히 많이 부으면 난뉴토니언 액체라는 걸 얻게 됩니다. 난뉴토니언 액체라는 걸 얻게 되는데 뉴토니언 액체랑 반대예요. 이건 어떤 게 재미있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액체처럼도 됐다가 고체처럼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마치 얼음이나 물 혹은 LCD처럼 저희가 뭐 뜨겁게 해주면 혹은 전기를 걸어주면 고체가 됐다가 전기를 안 걸면 액체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흔히 오해를 하시는 건데 그런 식이면 이런 방법은 작동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그게 아니라 액체면서 동시에 고체인 거예요. 단지 내가 빨리 움직이면 고체예요.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액체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끼고 있으니까 건널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게 난뉴턴 액체의 특성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비디오에서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때였는데 제가 흠뻑 빠져 있었어요. 유튜브 비디오가 너무 재밌어서 매일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과학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된 게 미국에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슬리퍼티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미국 여행을 갈 일이 있으시면 월마트에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1달러나 2달러 내주시면 살 수가 있어요. 저렇게 달걀처럼 생긴 빨간색 통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고무차력이에요. 눈으로 보시면 고무차력. 일본 과학자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는데 똑같이 난뉴토니언 플루이드예요. 던지면 공처럼 튀어오르고요. 빌딩 위에서 던지면 깨져요. 총으로 쏘면 깨지는데 그냥 손에 얹어놓으면 막 흘러내려요. 일본 과학자가 이걸 뭘 할지 모르다가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지금도 국민 장난감이에요. 지금도 국민 장난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난감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슬리퍼티 가지고 한 번씩은 놀아봤을 정도로 큰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을 사서 검은색 풍선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은색 풍선 안에 이 장난감을 집어넣고
그냥 그게 저희 툴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풍선 안에 실리퍼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 거울 위를 움직여내는 거죠. 이게 왜 작동을 할까요? 잠깐만 생각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저희 툴이 하는 건 여기서 5분 있다가 저기 가서 2분 있고 여기 가서 1분 있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위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인데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되게. 여기서 10분 있다가 여기서 30분 있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건 마치 풍선인데 물이 들어가 있는 풍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냥 키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채워져 있는 풍선이니까. 그런데 왜 물이 아닐까요, 그러면? 왜냐면 저희는 로컬하게 한 지점에서는 딱딱한 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딱딱한 걸 가지고 저희가 문질러야 그 면이 반사율이 좋고 굉장히 연속적인 면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거친 면이 스무디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딱딱한 걸 가지고 문지르게 되면 스무딩이라고 하는 효과가 일어나서 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좋은 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션을 지금 보시면 한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걸 스트로킹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제거하는 힘이에요. 이건 빨라요. 그러니까 로컬하게 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툴이 계속 면을 굉장히 샤이하게 만들면서 대신 여기서 막 뛰다가 천천히 절로 가는 거예요. 계속 뛰면서. 그러면 이 타임 스케일에서는 액체처럼 움직이니까 가서 또 피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쪽에 가서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을 만들어서 저희가 했고 지금 보고 계시는 미러가 첫 번째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미러예요. 이 마젤란 망원경을 마지막으로 끝낸 툴이 이 툴이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장난감이 이 프로젝트를 살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이 미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사람이 확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미러를 만들 때까지 나머지 프로젝트는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못 만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 만들면 이건 불가능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나머지 프로젝트는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만들었어요. 7년을 걸려서 이 미러를 만들었고요. 그 마지막 단계에 사용됐던 게 이 툴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난감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재미있는 기술을 만들고 그래서 첫 번째 인류가 만든 가장 비싼 미러거든요. 지금 현존하는 완성된 광학계 중에 가장 비싼 미러입니다. 그게 이런 기술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맞는지. 가운데 게 이 식, 유명한 프레스톤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식인데 이 식을 이용하면 저희가 물질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 식에 의해서 나온 게 이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툴이 움직였을 때 물질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게 저희가 인터페로메트로 잰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신해 가겠습니다. 아, 이 녹말가루로 만든 툴이 정말로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레스랩이라고 하는 인공적으로 변화시키는 스트레스랩이라고 하는 툴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실리퍼티 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서 현재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메트로로지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만들 줄 알겠는데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일단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간섭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레이저를 보내면 그 레이저가 저희 거울에 맞고 다시 돌아오면 그 빛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면에 맞고 돌아온 레이저 빛과 섞으면 저희가 간섭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간섭무늬를 해석을 하면 정말 놀랍게도 어떤 면이 1나노미터만 움직여 있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인데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저희가 만든 미러에 맞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간섭무늬가 안 생겨요. 이제 왜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구면 미러를 만들면 아니면 거의 9에 가까운 미러를 만들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한 점에서 레이저 빛이 쫙 나가면 그게 구면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구면 미러에 맞고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이 거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빛을 보내면 맞고 빛이 딴 데로 가버려요. 저희 쟤는 기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간섭계를 여기에 넣고요. 첫 번째 미러가 있고 그게 여기 있는 거죠. 저기 또 두 번째 미러가 있고 그 두 미러를 비축으로 놓아서 그 변들을 막고 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숫자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숫자들을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빔이 이상한 모양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 이상하게 맞으면서. 그래서 두 개를 맞고 내려올 때쯤 되면 이 빔은 더 이상 구면파가 아니라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모양이 저희가 만드는 이상한 모양을 가진 이 미러에 맞으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돌아오면 저희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또 안 돼요. 왜냐면 이 거울은 너무 모양이 이상해서 저 두 번 빔을 꺾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집어넣는 게 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홀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로 홀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 레이저 빔이 홀로그램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이저 빔이 홀로그램을 지나가는 순간 그 빔이 더 이상한 모양을 가지게 돼요. 더 이상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 빔이 두 번 이상하게 꺾이면서 드디어 완전히 이상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게 정말 이상한 그 미러를 맞으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걸 널 컨디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는요. 그래서 널 컨디션을 만들어지면 저희가 미러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게 저희 측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실제로 만든 거고요. 이게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제일 위에 달려있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 크기가 대충 4m 정도가 되고요. 4m짜리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4m짜리를 만들어서 30m가 되는 테스팅 타워 꼭대기에다 거꾸로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보이시죠? 제 동료 톰이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사람이 여기서 밑에 인터페로메터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빔이 맞고 올라가서 4m짜리 거울이죠. 아마 이 방보다 크진 않겠지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거울을 맞고 30m 아래로 내려가서 8.4m짜리 이 방보다 좀 크겠네요. 거울을 맞고 다시 30m로 올라오면 측정을 마치게 됩니다. 또 다른 기술이 근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브로 주마운도 그랬지만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건 만약에 인간의 실수가 있으면 망하는 거죠. 30년이 걸려서 뭐를 만들었는데 이 망원경은 1조 3천억 원짜리 망원경이에요. 지금 예상합니다. 1조 3천억짜리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측정을 할 때 실수가 있어서 잘못 만들었어요. 제대로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 디플렉토메트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쪽에는 TV 스크린을 놓고요. 그 이쪽에는 카메라를 놓고 저쪽에 저희가 알고 싶은 미러를 놓고 그 다음에 이 TV 스크린에 영화를 틀어요. 이 영화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사실 제가 뭐 스타워즈 좋아하니까 스타워즈를 틀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대한민국 드라마를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뭐를 트는지 아는 이상 그게 저 거울을 맞고 돌아오는 이미지를 카메라에서 보면 저 미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산을 정밀하게만 하면 놀랄 정도의 값을 얻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저희가 삼성 TV 아니면 뭐 LG TV 사서 하거든요. TV 사고요. 그 다음에 하이마트 가서 TV를 사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카메라를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일반 카메라예요. CCTV 카메라. 그리고 30m 떨어진 곳에다가 8.4m짜리 거울을 놓고 영화를 트는데 굉장히 지루한 영화를 틀어요. 사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틀거든요. 사인 모양 프리즈로 되어 있는 영화를 틀고 또 한번 틀어줘요. 정말 재미는 없는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볼 게 아니니까. 그 영화를 튼 다음에 몇 번을 해서 재면 저기 30m 저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30m에서 10나노미터 더 깊은데? 그렇죠. 10나노미터면 원자가 한 100개 정도 있는 쪽이에요. 이쪽은 5나노미터가 높은데? 원자가 50개 있는 거죠. 그걸 잴 수가 있어요. 이 영화를 틀면.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한 겁니다. 이쪽이 아까 그 인터페로메트리 있죠? 그러니까 간섭계랑 홀로그램 지나가고 그 다음에 빔 두 번 꺾어서 맞고 돌아오는 거에 의한 결과가 왼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높이축은 지금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러면이에요. 저희가 만드는 중에.
그러니까 아직 미러 모양이 많이 나쁘죠. 320 나노미터 RMS 값의 에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목표는 20 나노미터 RMS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TV 트는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디플렉트메트리라는 방법에서 봤더니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걸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미러를 만들 때 미러가 아직 반짝거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러가 반짝거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레이저를 보내서 돌아오는 걸 봐서 반사 무늬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TV를 틀어서 그 TV가 어떻게 반사해서 돌아오는지를 보면 저희가 20나노가 깊은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거울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왜냐면 아까 오븐에서 막 꺼낸 다음에는 아직 거울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라인딩도 하고 막 붉은 사포로 막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반짝반짝거리게 만들면서 이제 측정하고 계속 만드는 건데, 아직 면이 거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레이저 트래커라는 걸 씁니다. 이거 어떤 기술이냐면 이 헤드에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 거예요. 레이저 빔이죠. 그런데 이쪽에 저희가 공 하나를, 정밀한 공 하나를 놓고 그 공 안에 코너큐브라고 하는 걸 그냥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과학 개념이 되게 재밌어요. 이 코너큐브는 얘가 어떻게 있건 간에 들어가 붙이면 그대로 나와요.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되게 재미있죠. 그걸 놔두면 레이저 빔이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고 막 돌아다니면 이 헤드가 저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제가 물론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면 놓치죠. 제가 이렇게 뒤로 숨겨버리면 놓치지만, 제가 이렇게 잘 들고 다니면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각도 2개, 거리. 거리는 레이저니까 인터페로메트를 쓰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그걸 저쪽 끝까지 가져가면, 거리가 한 10m 하고 27 마이크론인데? 라고 알려줘요. 마이크론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면이 거칠 때 그 면 위에다가 이 볼을 놓고 이걸 막 뭉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재는 거죠, 거리. 그러면 면을 측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치료는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희가 막 실제로 긁고 다닐 수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하나하나 손을 하세요. 한 땀 한 땀. 그러면 한 200점 정도의 점을 얻는데 하루 정도를 쓰세요. 하루 동안 200개를 재시는 거예요. 그럼 8.4m짜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8.4m짜리 위에 점이 200개 있으면 점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저희가 해상도라고 하는 게 있죠. 화면 해상도. 그게 너무 낮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터페로메트리 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로 보면 전반적인 모양은 비슷한데 디테일을 놓쳐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근데 저희는 항상 더 나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이걸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왜냐면 만약에 저희가 면이 거칠 때 잴 수 있으면 혁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빨리 물질을 제거할 때 재서 고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라인딩에서 물질을 제거하면 아마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어떤 걸 없앨 수 있을지 몰라요. 빠르니까. 근데 폴리싱에서 똑같은 높이의 산을 폴리싱에서, 그러니까 연마, 반짝반짝한 단계에서 제거하려면 딱 1000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만에 고칠래, 1000일 동안 할래 라는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고칠 수 있었던 걸 3년을 문질러야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고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바로 이랬기 때문에 이런 모양만 고쳤어요. 그라인딩. 저런 모양만 고치고 좀 더 작은 모양들을 못 고쳤어요. 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 TV 트는 걸 적외선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적외선은 파장이 길잖아요. 파장이 길면 면이 거칠어도 반사를 해요. 라디오 DC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만들어도 잘 반사하잖아요. 007 영화에 나오는 RS15 영화 보면 콘크리트로 만들었잖아요. 라디오는 전파 파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여전히 거울처럼 잘 반사해요. 저희가 만약에 적외선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 TV를 트는 걸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만들었어요. 카메라는 쉬웠어요. 저거선 카메라는 살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샀어요, 그냥. 문제가 저거선 TV예요. 사람이 저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거선 TV를 안 만들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근데 저거선 TV를 만들 수 없잖아. 이거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면 철사를 샀죠. 지금 뒤에 보시면 철사예요. 철사 같은 리본을 사서 거기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기가 흐르는 거고요.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흑채국수를 하잖아요. 온도를 대략 한 300도 정도 올려주면 저희가 흑채국수를 막 해요. 막 흑채국수를 하면서 10마이크론 정도 되는 저희가 떡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아주 좋은 웨이브렌스예요. 왜냐면 기니까 타서. 그러면 면이 거칠어도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손을 움직이는 게 지금 영화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초의 IR 영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이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요. 지루한 영화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영화 보려는 건 아니니까. 사람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10마이크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거친 미러가 있고 이게 움직이는 동안 IR 카메라로 본 게 지금 다음 영상이에요. 이게 아까 그 태양광원경의 면이 아직 거칠 때 저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광원경 4.2m짜리가 밑에 있고 16m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왜냐면 이게 반경, 그러니까 거울면의 공률 반경이 16m 정도가 돼요. 그 정도 올라간 위치에 아까 그 철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동안 옆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저 영화를 녹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잘하면 이런 면을 하는 거죠. 하루 동안 점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한 10초 만에 353점 곱하기 353점만큼의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 고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다 고치러 돌아다닐 수 있어요. 3년씩 문제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단계에서 하루 만에 고치면 돼요. 제가 이게 배트맨도 나오고 이제 적외선이니까 제가 배트맨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집에서 저희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번에 배트맨 같은 걸 했는데 이게 되게 멋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전혀 재미가 없대요. 한참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게 적외선이고 막 그래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전혀 재미가 없다고 하더니 뭐 재밌는 거 하는 거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은 뭐를 좋아한다. 아이들은 아이폰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아니면 안드로이드.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아, 뭔가 해야겠다. 저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아이폰을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룹에 있는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뭐를 만들었냐면 아이폰 앱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폰 앱을 딱 틀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요. 화면에 영화가 나오고 그쪽에 페이스타임 하기 위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반사된 영상을 보는 거죠. 그 두 개를 보면 저희가 어떤 면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디포멀 미러라는 거예요. 천문학에서 적응과학이라는 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모르는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하는 건데 공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막 움직이거든요. 빠르게. 그 막 움직이는 별을 저희가 확 잡아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재고 잰 만큼 딱 반대되는 만큼 이쪽에서 거울을 빠르게 움직여서 잡아주면 돼요. 이건 굉장히 얇은 거울이에요. 그 뒤에 손가락 같은 액추에이터가 몇십 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초에 1000번 이상 움직여요. 그래서 그 공기를 잡아주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미러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이폰이 있고 이쪽에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케이스를 아이폰에 끼고 영화를 틀면 저희가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그 미러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뒤로 가면서 미러에 트레포이드라고 하는 모양을 집어넣고 빼고 있어요. 이건 지금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다이내믹하게 측정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아이폰 가지고 측정한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해서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마음들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거대한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지금 빨리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매트릭스예요. 영화 매트릭스를 하는데 가상현실이잖아요. 저희가 모든 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매트릭스라는 소프트웨어가 그걸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적화를 해요. 그럼 이런 걸 알려줘요. 자, 너가 이렇게 툴을 움직여 다니면 여기에 이만큼 있고 여기에 이만큼 있고 여기에 이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툴을 움직여 다니면 이렇게 제거할 거야. 이렇게 물질을 제거해서 고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걸 해요. 일주일 동안 로봇이 움직여요. 일주일 동안 로봇이 움직여서 재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서 로봇이 움직이기 전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측정할 걸 뺀 게 이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지금 보시면 잘 맞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천문학이랑 물리학을 했던 게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링을 하면 그냥 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하세요, 종종. 그리고 사이언스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이언스라는 건 저희가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고 이해 못하는 게 있을 때 어떤 이론을 세우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걸 밝혀낸 다음에 그 이론에 근거해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다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만들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건가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해볼게. 내가 5년만 주면 아마 할 수 있을걸?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했던 가치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 만들고 잘 정립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저희는 저희가 뭘 하는지 알아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러도 끝낼 수 있었어요. 이건 그 태양광학이 끝났을 때 미러면이에요. 1년 반이 걸렸어요. 저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 반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걸려도 못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미러면이 어느 정도냐면 20나노미터 RMS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마원경도 끝났어요. 이마원경도 보시면 두 면이 다 30나노미터 RMS 이하였고요. 이게 스펙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경우에는 그거였어요. 거울이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붙어서. 이 두 개가 서로 축이 맞아야 돼요. 만약에 두 개의 축이 어긋나 있으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 그걸 맞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계속해서 그걸 체크를 했어요. 이게 정말로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2015년에 이 미러는 보냈습니다. 지금 나머지 팀들이 이제 나머지 분들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구글 유니버스는 아마 곧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미러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미러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첫 번째 미러가 완성하자마자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거 만들 수 있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운도 짓기 시작했고요. 땅도 다지고 칠레로 가거든요. 그리고 태양광학은 하와이로 가고 칠레로 가는데 땅도 다지고 빌딩도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게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빨리 만들자.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7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해는 한 6년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을 만들고 있어요. 동시에. 왜냐면 차례차례 만들면 24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동시에 만들면 제 큰애가 대학교 갈 때쯤이면 아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1, 2, 3, 4번을 그런 수수로 만드느냐? 사람들은 빨리 해보고 싶잖아요. 너무 기다리기 지겹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벌써 제일 큰 거예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지구상. 그래서 4개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대장 같은 옵티머스 프라임이 와서 데려가요. 정말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차가 와요. 이건 지금 트랙터예요. 이건 이제 산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너무 커서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랩에서 산 밑에까지 갈 때는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차가 와요. 정말 봐도 이건 뭔가 다른 트럭이에요. 에어쿠션 달려있고 정말 번쩍번쩍 거리는 차가 와서 경찰들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길을 다 막고 거기까지 갑니다. 미러 크기만 한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톡이 다 끝나가는데 미러 크기만 한참 얘기했는데 근데 전 얘기를 하고 싶어 이제쯤에서. 근데 사실 미러 크기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러는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뭐 컴퓨터도 계속 빨라질 거고 핸드폰은 더 작아질 거고 할 건데 사실 그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기술이잖아요. 사람이 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어렵게 구한 사진이에요. 35년 전, 30년 전에 하셨던 지금 여기 계시는 이분은 제 박사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지금은 미러랩의 칩 사이언티스트 어디 맡으신 분인데 그분이 학생일 때 시작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아주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할 수 있을까? 이만한 곡은 할 수 있을까? 되나? 안 되나?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래요. 여기 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이만큼 큰 게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뭔가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 있습니다라고 여기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한 건 아니죠. 저희가 한 거죠. 저희가 한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사이언티스트로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 혹은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지구에 있는 거잖아요. 지구의 눈인데 어떻게 보면 지구에 많지도 않아요. 열심히 만들면 아마 하나 생길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쉐어하면서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비디오는 미래예요. 앞으로 뭘 할까? 얼마 전에 제가 찍은 비디오인데 저희 샵에 6.5m짜리 TAO라고 하는 도쿄 대학에서 하는 천문학 망원경이에요. 그 망원경이 지금 저희 샵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천장을 뚜껑을 열고 밖에서 크레인이 밑으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6.5m짜리 거울이 들어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 몇 장에서 여기 마치도록 할게요. 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왜 하나입니다. 왜 이런 걸 할까? 이건 전혀 기술적인 건 아니에요. 저희가 미러 하나 옮기는데 이거 어떤 날이냐면 저희가 이 미러를 이쪽에서 저쪽 옮겨야 되는 날이었어요. 계획 일주일 동안 짜셨어요.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옮기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커요. 조심해서 옮겨야 되고 이거 그냥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카트를 집어넣고 카트 밑에서 에어가 나와서 전체를 살짝 띄우고 잡아 끄는 거예요. 카트가. 그런 식으로 옮기기 위해서 7년을 걸려서 미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7년 동안 거울 한 장을 만드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유가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고 제가 공부할 때 박사과정 학생일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인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막대기를 보면 저희는 잡아당겨보겠죠. 사람이니까 궁금하니까. 그리고 번개가 맞았다고 하면 충격을 이제 받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면 난 이거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당기면 안 되는구나. 근데 과학자면 아니면 여러분들이면 또 당겨볼까? 또 번개 맞나? 이거 반복되나?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과학 계속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운 분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번개 맞아도 또 번개치나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이면 7년 동안 거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또 번개치면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어떨까? 100번을 당겨보면 몇 번이나 터집니다.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연락주세요. 저희 운명인 것 같아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신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건 발견에 대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빅뱅도 이론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제일 잘 맞죠. 발견이라는 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만들어서 저희로부터 130억 광년 떨어진 데를 보고 나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상한 액티브한 갤럭시 이렇게 잭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뭐가 있을까요? 거기? 그걸 발견하고 싶어요. 만들어서 보면 찾겠죠. 얼마 전에 드디어 라이브 팀이 중력파를 최초로 검출했죠. 정말 멋진 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회 볼 수 있는 데가 빛이 우주로부터 빅뱅에서 터져나서 빛이 나오고 난 후부터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는 답이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 경계선을 이쪽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 순간 드디어 인류가 최초로 아인슈타인 예측했던 중력파도 찾았잖아요. 그러면 중력파는 저걸 넘어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물질은 그 전에 있었으니까 중력.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모든 것들이 맞아서 만물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7년 걸려도 한 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은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제 아이들 셋이거든요. 여기가 큰애, 둘째, 셋째입니다. 제가 천문조작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허브르 수망이 정말 멋있었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아서 허브르 수망이 보여준 이미지를 보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밤마다 보는 저 밤하늘이 그냥 까만색으로 저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을 나가가지고 못 갈 만큼 먼 우주가 있구나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만들면 저는 뭐 못 쓰겠고 지금 천문학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쓸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들한테는 또 이런 것들이 그 세대들에게는 또 꿈을 주고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포켓몬을 좋아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했을 때 저희가 의미 있게 저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1시간 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1시간 10분이었는데 그래도 지루한 금요일 저녁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몇 개만 짧게